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는 이모화변. 오늘 우리는 사도 세자의 삶을 통해 조선 왕실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735년 음력 1월 21일 영조와 후궁 영빈이씨 사이에서 외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조는 42세, 영빈이씨는 40세였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손주를 봐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더욱이 영조는 7년 전 장남 효장세자를 잃고 다른 아들을 두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 늦둥이 왕자의 탄생을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어린 세자는 놀라운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기어다녔고 6개월 만에 영조의 부름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2살에는 천자문 60자를 썼고 3살 때는 8개가 새겨진 과자를 보며 8개는 우주의 근본이니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5살 때는 소학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부모가 부를 때 입에 있던 음식을 뱉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이런 총명한 세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세자가 읽을 책을 밤새워 직접 필사했고 대신들을 불러 세자를 안아보게 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과도한 기대가 함께했고 이것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영조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세자를 생모 영빈이씨와 분리했습니다. 세자는 선왕 경종과 선의 왕후를 모시던 궁녀들이 있는 저승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이를 통해 경종독살설에서 벗어나고 세자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지만 이 결정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경종을 모시던 궁녀들은 소론 성향이 강했고 세자의 생모 영빈이씨를 업신여겼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최상궁과 한상궁 등은 영빈이 세자를 자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빈이 비록 세자를 낳았으나 사친입니다. 추상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영빈은 때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궁녀들은 세자에게 병정놀이, 삼국지 등 무예와 관련된 것들을 익히게 했습니다. 한상궁은 직접 칼과 활을 만들어 세자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학문보다 무예에 치우친 교육은 훗날 영조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본격적으로 질책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5세 무렵입니다. 12세까지는 엄격하면서도 칭찬과 애정을 함께 보였지만 14세부터는 질책이 잦아지고 칭찬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영조의 정서적 학대는 극심했습니다. 14살의 세자에게 날씨가 흐린 것도 내가 덕이 없어서라고 질책했습니다.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가뭄이 들어도 세자에게 덕이 없어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자는 날씨를 궁인에게 미리 물어보며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성 왕후가 병환으로 피를 토했을 때 세자는 그릇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울음을 멈추고 방 한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세자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8세 때 동몽선습을 읽고 간신히 한 권을 다 읽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744년 영조가 글 읽는 것이 좋으냐고 묻자 세자는 싫을 때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조는 진실하게 말했다며 기뻐했지만 속으로는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1749년 15세의 세자에게 대리청정이 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뿐인 대리청정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영조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함경북도 성진 방영 문제를 다룰 때였습니다. 세자가 대신들과 상의하여 방영을 길주로 옮기기로 결정하자 영조는 내 말이 옳기는 하지만 당초 내가 결정한 것을 경솔하게 바꾸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습니다. 지켜보겠다던 영조가 첫날부터 직접 개입한 것입니다. 그 후 영조는 세자를 더욱 질책했습니다. 너는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 안락하게 자랐으니 어떻게 임금 노릇이 어려운 줄 알겠느냐. 손쉽게 처리하는 병통이 없지 않다. 신하들이 아뢰는 대로 듣고 믿으면 당쟁의 빌미가 된다. 세자는 무엇을 해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면 제멋대로 했다고 물어보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신하들조차보다 못해 세자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신다고 간언할 정도였습니다. 1758년 도승지 남태회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동궁에게 항상 엄격한 위엄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저하가 지나치게 두려워하십니다. 어젯밤 저하께서 전하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세자는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조는 정치적 목적으로 양이 파동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신하들이 말을 안 듣고 당파 싸움만 하니 왕노릇 못하겠다며 양의를 선언하고 신하들에게 맹세를 받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1752년 겨울 권례에 홍역이 돌았습니다. 18세의 세자도 홍역을 알았고 바로 위 누나 화효봉주는 20세의 나이로 홍역으로 사망했습니다. 세자와 화효봉주는 서로를 우리 남매는 아버님 기 씻을 물이라며 위로했던 사이였습니다. 영조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으면 귀를 씻고 그 물을 세자나 화효봉주의 처소 방향으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죽은 지 2주도 되지 않아 영조는 또 선의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홍역에서 막 회복한 세자는 1752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 가까이 논밭에서 석고대제를 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영조는 세자를 불러내 시를 읽을 테니 내가 울면 정교를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세자가 울었지만 영조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며 대래 화를 냈습니다. 결국 대비 인원왕후가 나서서 제재하자 영조는 정교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고 세자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1757년 세자를 보호해주던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세자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세자의 정신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1752년경부터 세자는 역술인 김명기를 통해 도교의 주문인 옥주경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옥주경에 등장하는 내성보와 천존이라는 신의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고 세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자가 장인 홍봉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고통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나는 원래 남모르는 우라의 증세가 있는 데다 지금 또 더위를 먹은 가운데 임금을 모시고 나오니 열은 높고 울주는 극도로 달에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1753년 또는 1754년의 편지입니다. 이번 알약을 복용한 지 이미 수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1754년 가을의 편지입니다. 나는 한 가지 병이 깊어서 나을 기약이 없으니 다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민망해할 따름입니다. 1756년 2월 21세 때의 편지입니다. 나는 겨우 자고 먹을 뿐 허황되고 미친 듯합니다. 정신이상 증세가 심화된 시기의 편지입니다. 세자는 스스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자각하고 있었고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며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증세는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1757년 6월 세자는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루에 내시와 나인 6명을 살해한 것입니다. 첫 희생자는 당번 내관 김한채였습니다. 세자는 그의 머리를 베어 내인들에게 보였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그때 당번 내관 김한채를 먼저 죽이셨다. 그 머리를 들고 들어와 내인들에게 효시하였다. 나는 그때 사람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는데 흉하고 놀랍기가 이르되 없었다. 사람을 죽인 후에야 마음이 조금 풀리시는지 그날 내인을 열어 죽였다. 승정원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와 한씨를 죽였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했다. 대천록에는 세자가 죽인 중간 내인 노속이 거의 100여 명에 이르고 낙형 등이 참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는 인두로 고문하는 낙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영조가 제2 초반에 너무 잔혹하다며 금지한 형벌이었습니다. 세자의 살인은 1762년 이모화병까지 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세자는 의대증이라는 강박장애도 앓았습니다. 옷 한 벌을 입으려면 10벌에서 30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옷이 귀신인지 확인하고 불결하다고 여기면 태워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옷을 입으면 해질 때까지 그것만 입었습니다. 갈아입어야 하면 강박장애 특유의 불안과 폭력성을 보이며 시중드는 나인들을 폭행하거나 죽였습니다. 나인들과 내관들이 무서워서 세자의 옷 입기 시중을 기피하게 되자 세자빈 해경궁 홍씨가 직접 맡았습니다. 그러나 해경궁조차 세자가 던진 바둑판에 맞아 눈이 빠질 뻔했습니다. 며칠 동안 앞도 못 보고 흉하게 부은 눈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세자가 가장 사랑하던 후궁 박빙애가 옷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761년 1월 빙애마저 세자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박살 즉 맨손으로 때려 죽인 것입니다.
영조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세자를 꾸짖었습니다. 왕손의 어미를 내가 처음에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는 죽였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하였으니 반드시 내 행실과 이를 가나다가 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세자의 범죄는 궁궐밖에까지 미쳤습니다. 세자는 영조 몰래 빈번하게 궁궐을 나갔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도세자와 그 일행을 사칭한 무리가 부녀자를 집단강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 집단이 당당하게 세자를 사칭했다는 것은 세자가 궁 밖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세자는 시전 상인들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영조가 궁궐 밖으로 행차해 백성들에게 사과하고 세자가 진빚을 대신 갚아줘야 했습니다. 실록은 이날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흉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자의 폭력은 철저하게 약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자가 미워한 영조의 측근 홍계인은 이모화변 이후에도 살아남았지만 형고기에는 홍계일을 칭찬했다는 이유로 시종을 때려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나 영조에게 악의를 표출한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직감한 이모화변 직전에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하급관리 궁녀 넷이었습니다. 실명이 기록된 피해자를 보면 김한채 내관, 경빈 박씨 세자의 후궁 서경달래 수사관리 유인식 내관 등입니다. 모두 세자에게 반항할 수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세자가 나인을 때려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곁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피범벅이 될 때까지 때린 후 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궁녀들은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 모두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영조가 왜 사람을 죽이냐고 묻자 세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증이 차오르면 닭 같은 짐승이나 사람을 죽여야 풀린다. 이나라는 표현은 세자가 짐승과 궁인들을 비슷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자의 가족들도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동생 화완옹주는 세자에게 칼을 겨눠진 채 살해 협박을 당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바둑판에 맞아 눈이 빠질 뻔했고 경빈 박씨는 맞아 죽었습니다. 후궁 숙빈 임씨는 임신했다가 영조가 무서워진 세자가 낙태시키려 하고 나중에는 철저히 방치당했습니다. 이재난고에는 경빈 박씨를 때려 죽인 후 서자 은정궁까지 칼로 친 후 연못에 던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경궁은 마지막에는 세자가 영조가 아끼는 세손 정조까지 해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친 홍봉환에게 부탁해 영조가 정조를 칭찬한 일을 세자가 알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2014년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한중록을 분석하여 사도세자가 양극성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며 유전력이 높은 이 질환은 영조나 경종으로부터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결합되어 병이 악화되고 다른 정신질환과 결합되었을 것입니다. 세자의 병증 초중기에는 궁인들을 해치면서도 영조나 대신들 앞에서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통제력을 잃어갔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1761년 봄 평안도 유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자는 몰래 평안도로 떠났고 내관 유인식에게 자신인 척 연기하게 했습니다. 대리청정 중인 세자를 대신해 한난 내관이 조정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신분제와 나라의 근간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반역을 막기 위해 왕족이 왕의 허락 없이 도성 밖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세자가 몰래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형고기에는 그곳에서도 세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같이 있던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지자 신하들은 평안도까지 찾아가 세자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유생들이 단체 행동을 시작하고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자 세자는 급히 돌아왔습니다. 세자는 신하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비답을 내리고 모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며 필사적으로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후인 9월 영조가 승정원 일기를 확인하며 서명응의 상소를 읽다가 세자의 관서 유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홍봉환과 관련자를 처벌했지만 더 큰 일로 키우고 싶지 않아 이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세자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이때 사라졌습니다. 1762년 음력 5월 22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나경원의 고변입니다. 나경원은 액정별감 나상원의 형으로 처음에는 환관들의 반란을 고변한다며 영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변한 것은 사도 세자의 10가지 비행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러 질책했습니다. 내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들였으며 서로의 행역하고 북성으로 나가 유람했는데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행할 일이냐? 사모를 쓴 자들은 모두 나를 속였으니 나경원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세자는 홍화문 앞에서 석고대제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석고대제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경원의 배후를 찾아다니거나 상한 음식이 나오자 이를 담당하던 신만의 아들 신광수를 죽이겠다고 날뛰기도 했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한문소설을 보며 달랬다고 합니다. 음력 윤호월 11일에서 10일 사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소조는 윗대거를 수구로 통해 간다며 가시다가 못 가시고 돌아오셨다. 그러할 즈음에 황황한 소문이 보태어 나니 앞뒤로 일이 다 본심으로 하신 일이 아니건만은 인사나 정신을 놓으셨을 때는 화를 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병화로 어떻게 할까 보다 검을 끼고가 어떻게 하고 싶다 하셨다. 세자가 경희궁으로 가서 영조를 해치려 했다는 소문이 궁궐에 퍼졌습니다. 세자는 실제로 칼을 차고 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알게 된 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영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병이 점점 깊어 바라는 것이 없으니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을 정리해 못할 일이오되 성궁을 보호하고 세손을 건지와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으니 태처분을 하소서. 부자의 정으로 차마 일이하시나 병이니 병을 어찌 책망하리까. 처분을 하시나 은혜는 끼치셔 세손 모자를 편안케 하소서. 아들을 죽일 것을 청하되 며느리 해경궁 홍씨와 손자 정조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법에서는 통상적으로 광증을 감안했지만 반역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반역자의 식솔은 왕족이라도 연자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영빈이 씨는 자신과 며느리 손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음력 윤호월 13일 영조는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선원전에 참배한 후 동궁의 세자와 함께 휘령전에 가서 예를 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도승지 조영진을 파직하고 다시 세자에게 행례를 채촉했습니다. 세자는 지병문 밖에서 영조를 맞이하고 어가를 따라 휘령전으로 갔습니다. 행례를 마치고 세자가 뜰 가운데서 사배례를 하자 영조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여러 신하들 역시 신의 말을 들었는가? 정성왕후께서 정령하게 나에게 이르기를 별난이 호흡 사이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영조는 협령군에게 명하여 전문 4-5겹으로 굳게 맞게 하고 총관들로 하여금 궁의 담쪽을 향해 칼을 뽑아들게 했습니다. 세자를 반역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세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꿇어앉아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때 세자가 영조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세자는 당시 통용되는 예법을 다 버리고 영조의 부정에 호소한 것입니다. 글도 잘 읽고 다 시키는 대로 잘할 테니 이러지 마십시오. 세자의 절규에도 신하들의 만류에도 세손의 간청에도 영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자는 신하들에게 정순왕후와 정조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죽음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영조와 함께 경희궁에 있어 데리고 올 수 없었고 정조는 2차례 들어왔으나 영조가 경고한 후 효의왕후의 친인척에게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해 내보냈습니다. 영조는 도중 고변자가 영빈이 씨임을 밝혔습니다. 이장이 전하께서 깊은 궁궐에 있는 한 여자의 말로 인해서 국본을 흔들려 하십니까? 라고 묻자 영조는 이장을 즉결 처형하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세자가 자결하려 했지만 신하들이 제지했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을 파직시키고 무관들에게 지시해 신하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자를 패서인 즉 평민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영조는 쌀을 담는 뒤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는 게 옳으냐? 내가 죽는 게 옳으냐? 하루 종일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결국 세자는 영조의 명을 따라 뒤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신하들이 세자에게 한약이나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이를 확인한 후 뒤주의 틈새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뒤주 속에 갇힌 세자는 8일 만에 갈증과 굶주림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갈사 목말라 죽은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와 정조 효의 왕후는 반역죄인의 처자식이 되어 더 이상 궁궐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홍봉안의 사가에 머물며 영조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세자가 죽은 후 영조는 세자를 복위시켰고 이에 따라 해경궁과 정조도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영조는 사도 세자와 함께 비행을 저지른 자들도 처형했습니다. 궁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무당, 기생 여승들을 처형했고 세자가 숨겨놓은 유의를 위한 잡기와 무기를 태워버렸습니다. 세자에게 살해당했으나 죽음이 은폐된 내관들을 찾아내어 훌전, 즉 장례비를 베풀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장례를 치를 때도 정조가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지만 영조는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지켜만 봤을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마지막 배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가는 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례의 절차는 예법의 가장 큰 것이니 세손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천성에서 우러난 효성은 마땅히 어른과 차이가 없으니 성상께서 한 번 곡하고 연결하는 것도 허락지 않아 지극한 정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게 했으니 그 흥결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영조는 7월 23일 양주 배봉산 기슭에 세자를 장사 지냈습니다. 세자의 예에 따르지도 않은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영조는 친히 묘지문을 지었습니다. 그 글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네 허물인고 아니 곧 내 능히 교도하지 못한 소치일지니 내게 무엇이 있으리요. 아 열사한 날의 일 어찌 내 즐겨하였으랴 어찌 내 즐겨하였으랴. 내 만약 일찍 돌아왔으면 어찌 이시호가 있었으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들이 일찍 돌아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원망도 담겨 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생각할사 슬플도. 생각하면 슬프다는 뜻입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이모화변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도 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지나친 기대와 가혹한 교육, 정서적 학대가 어떻게 한 인간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동시에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결합되어 정신질환이 발현되고 악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